24년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세범중학교 기출문제고요. 정답 먼저 부르고 풀이하겠습니다. 1번에 2번, 2번에 1번, 3번에 5번, 4번에 4번, 5번에 3번, 5번에 3번, 6번에 5번, 7번 2번, 8번 3번, 9번 1번, 10번 4번. 다음 11번 2번, 12번에 4번, 13번 5번, 14번 3번, 15번 2번. 다음 16번에 1번, 17번에 4번, 18번 5번, 19번 5번. 다음 20번 1번, 21번 3번, 22번 2번, 23번 3번, 24번 4번, 25번 4번, 26번 2번입니다. 24년도 1학기 기말고사 세범중 3단원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가 골라보겠습니다.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같은 시간, 그러니까 같은 시간,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그러니까 시간분의 거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속력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같은 거리를 이동한 시간이 짧을수록 속력이 빠르겠죠. 그러니까 100m를 20초 만에 뛴 거하고 10초 만에 뛴 거하고 10초 만에 뛴 게 훨씬 속력이 빠르잖아요. 속력의 단위로는 km/h 시간분의 거리, m/s 시간분의 거리, cm/s 시간분의 거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시간분의 거리만 나오면 되는 거야. 자, 4번 리얼 10초 동안에 200m를 이동했어. 갑자기 cm/s는 왜 나오는 걸까요? 20m/s가 나와야겠죠. 10초 동안 200m는 10s 분의 200m라서 약분해서 1분의 20이니까 20m/s가 나와야 되죠. 기억 디귿 2번 넘어갑니다. 2번 볼게요. 자, 그림은 굴러가는 공을 1초 간격으로 촬영 다중섬광 사진을 나타냈습니다. 간격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3초입니다. 3초 동안에 30cm를 이동했으니까 0.3m를 이동한 거야. 3초 동안에. 그쵸? 그러면 단위가 보니까 cm/s 단위야. 그러면 단위 환산할 필요 없습니다. 3초 동안에 30cm 이동하면 약분해서 10cm/s 나오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다음 3번. 그래프는 어떤 물체의 운동을 시간과 이동거리 관계로 나타냈을 때 이 기울기가 속력입니다. 여기까지 문제풀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맨 처음에 구리, 다산, 동화, 세범 네 번째 학교 하고 있죠. 그럼 이 기울기가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들어와야 되는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리고 속력의 기울기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등속운동 그래프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일정한 요 등속, 속력이 얼마인지 찾아볼게요. 1초 동안에 15m 이동했으니까 15m/s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체는 등속 운동한다. 그렇죠? 속력은 15m/s이다. 물체가 300m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0초이다. 볼게요. 15m/s의 속력으로 20s 동안 이동했기 때문에 곱해주면은 300m 이동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맞죠? 이거 왜 이러냐. 맞죠?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는 시간축에 나란한 직선 모양이다. 시간에 따른 속력. 지금은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그쵸? 자, 근데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본다면 x축에 나란한, 시간축에 나란한 직선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공을 가만히 놓아서 떨어뜨렸을 때 이거는 자유낙하 운동이죠. 자유낙하 운동하는 것은 1초의 속력이 9.8m/s씩 증가하기 때문에 등속 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5번 체크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자, 그래프는 직선상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A, B, C, D 등속 운동 되겠습니다. A의 속력은 2초 만에 40m 갔으니까 20m/s. B는 2초 동안에 20m 갔기 때문에 10m/s. 그러면 B와 D가 같은 거, A와 C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체 A, B, C, D 자유낙하 운동하는 것 현재 없습니다. A와 D는 같은 속력. 틀렸어요. A와 C가 같은 속력이죠. 물체 B의 이동거리는 B 어디 있어? 이동거리는 시간에 반비례한다? 이런 거 없죠.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해야 됩니다. 4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물체 C가 물체 B의 2배이다. 요거 맞죠? 2배 맞습니다. 4초 동안 몇 초 상관없어요. 1초, 2초, 3초, 4초 전부 상관없습니다. 속력이 딱 2배 차이 나기 때문에 몇 초가 됐건 간에 이동거리는 딱 2배 차이 나면 되겠죠? 그런가요? 5초 동안에 50m, 5초 동안에 100m. 딱 맞죠? 시간 상관없이 2배 이동하겠습니다. 자, 다중삼각 사진으로 C와 D의 운동을 기록하면 물체 C 사이의 간격이 D 사이의 간격보다 좁다? 아니죠. C가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 사이 간격이 더 넓게 나타나야 될 겁니다. 답은 4번이요. 맞죠? 넘어갑니다.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속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3번 찾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한 것, 이거 등속운동 2개 구분만 잘해주면 됩니다. 똑같은 문제 이전에 동화 중에서도 나왔었어요. 6번 볼게요. 질량과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기저항 무시하고 질량은 자유낙하 운동에서 관계없어요. 모든 물체가 진공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 공기저항을 무시한다는 게 진공이라는 얘기거든요. 진공 상태에서는 질량이 작건 질량이 크건 상관없이 1초에 9.8m/s씩 속력이 증가합니다. 지구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받는 중력의 크기는 9.8N이다. 그렇습니다. 9.8N이라고 하는 것이 중력의 크기고요. 중력의 크기는 뭐랑 같다고 했지? 무게랑 같다고 했어. 무게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질량 곱하기 9.8 해주면 되기 때문에 1kg 곱하기 9.8 했을 때 9.8N의 무게가 나오고 9.8N의 무게를 갖고 있는 놈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N 되겠습니다. 그러면 맞죠. 지구에서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가 1초에 9.8m/s씩 속력이 빨라지고요. 자유낙하할 때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것은 물체의 중력, 그렇지.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구간거리, 구간거리, 이거 중요합니다. 구간거리, 이동거리를 얘기하면 이동거리는 일정하게 커질 수가 없어요. 근데 구간거리라고 하는 것은 1초에서 2초, 그 구간, 2초에서 3초, 이 구간, 3초에서 이 4초까지의 구간에서 이 구간의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얼마씩? 9.8m씩. 1초에 9.8m/s씩 속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1초간의 그 거리는 9.8m가 증가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건 맞는 겁니다. 이동거리 말고 구간거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유낙하하면 질량이 큰 물체가 바닥에 먼저 도착한다. 이건 틀렸죠. 이건 아닙니다. 질량이 많건 질량이 크건 질량이 작건 동시에 떨어집니다. 다음 7번 볼게요. 자, 다음은 지표면 근처에서 깃털과 공이 낙하하는 운동이고, 자, 여기 공기 중이고 여기는 진공 상태입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뭐뭐다? 동시에 떨어진다? 라고 하면 되겠죠. 진공 상태에서는 동시에 떨어진다. 깃털과 공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적절하다. 디귿 맞고 일단. 자, 깃털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거 없어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말이죠. 공기 중에서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점점 감소한다. 중력의 크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 물체의 질량에 따라서 중력의 크기는 이미 정해져 있고, 자, 중력의 크기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점점 감소한다. 틀렸습니다. 디귿만 맞기 때문에 2번 하겠습니다. 다음. 자, 8번 볼게요.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 일에 다니는 줄 맞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죠. 맞아요. 공을 든 채 가만히 서 있는 경우는 과학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이동 거리가 없다는 얘기야. W는
F 곱하기 S. 이게 E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F가 가해준 힘, 단위는 뉴턴으로 쓰고요. S는 이동 거리란 말이죠. 이동 거리가 단위는 미터로 쓰는데 가만히 있단 말이죠. 그럼 이동 거리가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1이 0입니다. 물체의 에너지는 그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측정해서 구할 수 있다? 있죠? 있어요. 에너지는 일의 양과 그 에너지가 같아요. 10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100줄의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거니까요. 자, 1줄은 1뉴턴의 힘을 작용해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1m 이동했을 때 힘의 방향으로 이거 중요하죠. 수직 방향이나 뭐 반대 방향이나 이렇게 이동하면은 일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는 3번 다 맞죠? 9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무게가 20N짜리 물체를 5N의 힘으로 수평 방향으로 기역미터라고 했죠. 이동시킨 다음에 일정한 속력으로 2m를 들어 올렸어요. 이 한 일의 양이 전체가 65줄이랍니다. 전체 일이에요. 이때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이동한 거리로 오른 것은 자 20N짜리를 2m 들어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W는 20N짜리 무게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20N만큼의 힘을 주면 될 거고 곱하기 2m 들어 올렸으니까 40줄일 겁니다. 자, 전체 일의 양이 65줄이라고 했고요. 가로 방향 더하기 세로 방향 해야 되는데 세로 방향이 40줄이니까 가로 방향은 25줄이면 돼요. 여기가 25줄이 나오려면 가해준 힘이 5N이니까 이동 거리는 5m 이동하면 되겠네요. 5, 25니까. 그쵸?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자, 10번 볼게요. 그림은 질량이 다른 물체에 가나다가 기준면으로부터 제시된 높이에 놓여 있어요. 가나다 중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면 그냥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으로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로 나타날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9.8은 셋 다 어차피 곱할 거기 때문에 냅두고 상수니까 냅두고요. 질량하고 높이를 곱했을 때 값이 제일 크게 나오는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2, 5, 10, 4, 3, 12, 5, 2, 10. 그쵸? 그러면은 가와 다는 같아요. 가와 다는 같다. 가와 다는 같은 거? 끝났네요? 그 다음 나가 제일 크다. 답은 4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11번 볼게요. 질량이 200g짜리 물체를 10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서 떨어뜨렸다. 물체가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이 물체의 한 1의 양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위치 에너지를 구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 이 P는 9.8 곱하기 질량이 0.2kg 곱하기 높이가 10m입니다. 이걸 계산을 해주면요. 98에 19.6, 19.6이겠죠? 19.6줄의 위치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19.6줄의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체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예를 들어서 여기 바닥에 여기 말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어떤 무게추가 있었어요. 얘가 쭉 내려와서 얘를 박았을 때 해줄 수 있는 일의 양은 W는 똑같이 19.6줄입니다. 됐어요? 답은 2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표는 자연낙하 운동하는 물체 A와 B의 속력을 나타냈습니다. 운동 에너지의 B를 옳게 나타낸 거. 그냥 운동 에너지를 구해버리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1kg 곱하기 4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4, 4, 16. 2분의 1로 나눠주니까 8줄이고요. A가 8줄입니다. B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2의 제곱이라서 나누기 하면 4. 2, 4, 4, 16. 4, 4, 16줄이죠? 다시 B를 볼게요. 자, B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8kg 곱하기 속력이 2m/s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8에서 4 곱하기 2는 4 하면은 16줄입니다. B는 16줄 나왔어요. 8대 16이니까 1대 2. 답은 4번. 13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질량이 2kg짜리 밀었어요. 이 물체가 9N의 힘을 받아서 기역미터 이동한 후에 물체의 속력이 12m/s가 되었답니다.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이동한 거리가 얼마인지 구해라. 자, 일단 운동 에너지 먼저 구해볼게요. 이 K는 2분의 1 곱하기 구할 수 있죠? 자, 2kg
곱하기 6m/s의 제곱하면은 2분의 1하고 2하고 약분해서 없어지고 66, 36줄. 처음에 36줄이었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2m/s가 됐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2 어차피 1일 거기 때문에 12의 제곱인 거죠. 이거 얼마지? 144인가요? 맞겠죠? 144? 12 곱하기 12. 맞습니다. 자, 12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144줄입니다. 그러면 36줄에서 144줄이 되려면 얼만큼의 2를 더해주면 될까요? 자, 108줄만큼의 2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체. 추가로 해주는 1의 양, W는 F 곱하기 S에서 전체 1의 양은 108줄입니다. 자, F가 얼마였죠? F는 9뉴턴. 9뉴턴 곱하기 S. 이거 해주면 되는 거죠. 9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몇 미터를 곱해주면 108이 될까요? 11인가요? 9 곱하기 13 정도 하면 되나요? 9 곱하기 13 하면은 12로 할게요. 9 곱하기 12 하면은 108줄. 맞네요. 자, 그럼 12m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S가 12m 나오겠네요. 답은 5번.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가 세범중 문제였습니다. 14번. 그림은 지표에서 수은을 가득 채운 유리관을 수은 그릇에 거꾸로 놓고 토리첼리 실험이죠. 일단 가는 진공일 거고요. 1기압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기압이라고 한다면 수은 기둥이 76cm일 거고 기울여도 높이 변화는 없을 겁니다. 자, 먼저 가는 진공 상태가 아니다. 들렸죠? 갈릴레이가 아니라 토리첼리. 다음 세 번째, 높은 산에서 측정하면은 높이가 낮아진다. 그렇죠. 몇 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하늘이라고 봤을 때 공기가 누르는 양을 봐야 되는데 바닥에 있을 때 공기가 누르는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면에서 기압이 산 위에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산 높이에 올라가면 기압은 낮아지겠죠. 기압이 낮아지니까 수은 기둥의 높이도 같이 낮아집니다. 대기압이 0.9기압이 아니라 1기압일 때 76cm, 굵은 유리관을 사용해도 얘는 76cm, 높이 똑같습니다. 기울이건 굵은 거, 얇은 거 사용하든 관계없이 1기압이라면 76cm로 높이는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3번 정답. 다음 15번 볼게요. 북반구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공기의 이동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일단 이거 보면은 기압의 차이, 기온의 차이, 고기압과 저기압, 바람이 어디로 불어가는지, 상승 기류인지, 하강 기류인지까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자, A부터 볼게요. A는 공기가 밑으로 깔리고 있어. 왜 그러냐면 기온이 낮기 때문이죠. 기온이 낮으니까 지네끼리 공기가 뭉쳐서 무거워지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밀도가 커서 가라앉는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오니까 기류 자체는 하강 기류가 생겨요. 하강기류. 자, 그리고 요 밑에 부분, 지표면에 있는 거죠? 공기가 많이 뭉쳐있죠? 공기가 많을 때 고기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반대로 B 지역은 기온이 높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발생하죠.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공기가 위로 도망가고 없으니까 공기가 별로 적어요. 저기압 되겠습니다. 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렇게 이동을 할 건데요. 이렇게 이동하는 공기를 우리가 바람이라고 부르죠. 자, 바람은 A에서 B로 분다. 그쵸? A는 고기압, B는 저기압. 맞습니다. 지표면에서 기온 차이가 생기면 기압 차이가 생겨서 A에서 B로 바람이 분다. 그렇죠? B에서 공기 구름이 상승하면 단열 팽창에서 상대 습도는 높아지겠네요. 상대 습도는 높아지고 구름이 형성될 겁니다. 기억 니은만 맞아서 2번입니다. 습도가 높아져서 이슬점에 도달을 해야 그때부터 응결이 시작되죠. 습도가 높아지다가 상대 습도가 100%까지 도착해야 됩니다. 도달해야 됩니다. 다음 16번 볼게요. 그림은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 4개죠. A는 시베리아 기단, 자, B는 오호츠크해 기단, 오호츠크해 기단입니다. C는 양쯔강 기단이고요. D는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됐나요? 자, 각각의 계절은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이고요.
오호츠크의 기단은 초여름이고요. 양쯔강 기단은 봄, 가을이고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운데 기준을 딱 끊어서 자, 위쪽은 고위도, 우리나라가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저위도, 고위도가 대체로 날씨가 추워요. 그 다음에 동해 바닷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바다, 습하다, 해양, 습하다. 여기는 대륙이기 때문에 건조하다 라는 지역적인 특징을 잘 관찰하고 나서 기단의 성질까지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A와 C는 건조한 성질, 그렇죠. 대륙이기 때문에 건조. B는 오호츠크의 기단, 맞죠. 한랭다습, 맞습니다. 한랭다습 맞아요. 자, 고위도에 가깝기 때문에 한랭하고요. 그 다음에 바닷가 지역이기 때문에 습해서 한랭다습.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건조, 양쯔강은 온난건조, 북태평양은 고온다습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단이 변질되면 C기단 어디 있어? C기단 봄, 가을이죠? 얘가 변질되면 겨울철 서해안에 폭설 현상이 나타난다. 겨울철이요? 겨울철에 서해안에 폭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C가 아니라 A겠죠. A기단, 시베리아 기단이 변질돼서 겨울철에 서해안에 폭설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자, D기단은 이게 변질되면이라는 말이 좀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자, C기단 때문에 겨울철에 서해안에 폭설, 그렇죠? 자, D기단은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온난 건조가 아니라 온난 다습. 그리고 고온이라고 해야 되겠다. 고온 다습. 이렇게 기억 니은만 맞기 때문에 1번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17번 해륙풍과 계절풍을 설명하는 것. 우리나라의 여름에는 북서계절풍이 아니라 남동 계절풍이 불 거고요. 밤에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분다. 낮이겠죠? 낮이죠. 낮에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죠. 이거 해풍입니다. 낮에 해풍이 분다. 낮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다. 틀렸어요. 바다가 기압이 높아서 고기압, 저기압이기 때문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갑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가니까 이름을 해풍이라고 붙이는 거죠. 겨울에는 대륙이 해양보다 더 많이 냉각되기 때문에 계절풍이 분다. 겨울에는 대륙이 해양보다 더 많이 냉각되기 때문에 냉각된다는 얘기는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위에서 밑으로 하강하죠. 하강합니다. 그럼 지표면을 봤을 때 공기가 많이 뭉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륙이 고기압이고 해양이 저기압이니까 겨울에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겠죠. 북서계절풍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계절풍은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 하루, 틀렸어요. 1년을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맞는 거는 4번, 18번 볼게요. 우리나라 부근을 지나가는 온대 저기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온대 저기압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쪽에 한랭전선이고 온난전선 이렇게 있겠죠. 지역은 A, B, C를 나눠서 여기는 찬 공기, 여기는 따뜻한 공기, 여기는 차가운 공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북반구 중위도에서 이 온대 저기압이 발생을 할 건데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자, 먼저 나는 C 지역에 들어갔다가 B 지역 들어갔다가 A 지역의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날씨가 자꾸 바뀌어요. C 지역은 비가 오는데 어떤 비가 오냐면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있을 겁니다. 층운형 구름의 영향을 받은 상태예요. B는 날씨가 맑고요. A는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날씨가 계속 바뀌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이동한다고요? 서에서 동쪽으로 우리나라의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대저기압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렸죠.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온난전선보다 빨라요. 그리고 소나기성 비가 내린 다음에 틀렸어요. 한랭정선을 통과하고 나서 소나기가 내릴 겁니다. 틀렸어요.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 밑으로 파고들면은 이때 한랭전선이 형성되죠. 온난전선이 통과한다. 그러면 이 온난전선이 나를 이렇게 여기가 나를 통과한 거야. 그러고 나면은 기온이 높아진다는 것은 내가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한랭전선이 통과한 다음엔 기온이 떨어진다. 그렇겠죠?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자, 온난전선을 통과하면 따뜻해지는 거고요.
한랭전선을 통과하면 이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추워지는 겁니다. 자, 맞는 거는 5번이죠. 19번 볼게요. 4단원 들어왔습니다. 각각의 이름 붙여볼게요. A는 각막, B는 여기는 홍채겠네요. 홍채, C는 수정채, D는 망막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E는 맹점이고요. 그 다음에 시각신경까지 나타내놨습니다. 자, A는 빛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불투명한 막이다. 그렇죠. 불투명한 막? 이게 페이크네요. 불투명한 막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거 투명해야죠. 투명한 막입니다. 틀렸어요. 자, 먼 곳을 볼 때 B의 면적이 넓어져서 홍채의 면적이 넓어지면 먼 곳을 보는 것과 가까운 곳을 보는 거하고 수정체와 동공은 관련이 없습니다. D에 시각세포, 망막에 시각세포가 있고요. 상이 맺힙니다. 그렇죠. E, 맹점입니다. 맹점에는 시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상이 맺히긴 하지만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D가 리을 5번입니다. 다음, 귀의 구조, 이름 다 써볼게요. A는 고막, B는 귓속뼈, 귓속뼈, C는 반고리관, 다음에 D는 전정기관, E는 달팽이관, F는 귀, 인두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소리가 A에 도달했을 때 A가 진동한다. 고막이 진동한다. 그렇죠. 정답. 진동은 B를 지나서 증폭되어서 C로 전달된다. 반고리관으로 전달되면 안 되고요. 달팽이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E로 전달되는 거. D는 D 어디 있어? 전정기관. 회전하는 거 아니고 평형, 균형을 감지하는 반고리관이 아니라 전정기관이겠죠. 그쵸? 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몸이 기울어지면 E가 아니라 D, 전정기관에서 감지해야 되고, 청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F가 아니라 청각신경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청각신경, 달팽이관 따라서 청각신경입니다. 없네요, 여기는 지금. 청각신경을 따라서 뇌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답은 옳은 거 1번밖에 없어요. 21번 미각과 후각. 후각은 가장 예민하지만 쉽게 피로해진다. 그렇죠. 음식 맛은 미각과 후각이 종합합니다. 음식의 맛이 느껴지는 것은 무의식적 반응. 이거는 무의식적 반응으로 인한 무조건 반사라고 음식의 맛을 느끼면 안 되죠.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더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어. 말이 안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무조건 반사와 의식적인 반응이 있는데 맛을 느끼는 것은 의식적인 반응도 아니고 무조건 반사라고 볼 수도 없어요. 애매해요. 이 문제 지문, 이게 내용 자체가, 설명 자체가 조금 헷갈리게 하는 지문이고 썩 좋은 지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액체 물질에 대한 자극의 경로는 혀, 맛, 세포, 혀는 맛세포. 다시, 액체 물질에 대한 자극의 경로는 혀로 들어와서 맛세포, 미각신경, 대뇌의 순서로 전달된다. 맞죠? 혀를 통해서 혀의 맛봉우리 안에 맛세포로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 미각신경 따라서 대뇌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맛봉우리가 빠지긴 했어요. 그렇죠? 자, 하지만 틀렸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기체 물질에 대한 자극의 경로는 코, 후각세포, 후각신경, 대뇌 순서. 맞죠? 틀린 거는 3번입니다. 22번 볼게요. 피부 감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냉점엔 특정 온도 이하 이런 거 없어요. 절대적인 온도가 아니라 상대적인 온도를 감지하는 거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 있다가 차가운 곳에 가면 그냥 바로 냉점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50도에 있다가 40도로 가도 냉점입니다. 자, 우리 몸의 피부에는 통점이 가장 많다. 그렇죠? 우리 몸 부위에 따라서 감각점의 수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많다. 골고루 분포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의 내장기관에도 분포하고요. 우리 몸의 모든 부위는 피부 감각을 예민하게 느끼는 정도가 같지 않습니다. 다르다. 답은 2번 체크. 자, 23번. 감각기관에서 감각을 수용하는 곳. 감각을 받아들이는 곳이라고 할까요? 자, 공막이 아니라 망막이겠죠?
망막이 시각세포, 기억은 미안합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맛봉우리. 사실 이거 틀린 거예요. 맛봉우리가 아니라 맛봉오리입니다. 맛세포. 근데 이것은 이걸 빼면 답이 안 나와요. 맞다고 쳐야 됩니다. 후각상피, 후각세포. 후각세포를 통해서 감각을 수용하는 것과 후각상피 내부의 후각세포 맞죠? 달팽이관하고 이거는 평형감각세포와 달팽이가 소리를 듣는 것과 평형감각세포는 관련이 없습니다. 리을도 틀려서 3번 정답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애매하긴 해요. 넘어갑니다. 24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 뇌의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A는 대뇌, B는 간뇌, C는 여기는 중간뇌, D는 연수, E는 소뇌 되겠습니다. 자, A는 기억과 추리, 감정, 정신활동, 그렇죠. B는 체온을 비롯한 몸 속의 상태를 일정하게 항상성 유지, C는 눈의 움직임, 동공과 홍채의 변화 조절 맞고, D는 심장박동, 몸의 균형, 이게 틀렸네요.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소뇌가 하는 역할입니다. E는 소뇌이며 근육운동을 조절한다. 틀린 건 일단 4번으로 가겠습니다. 근육운동 조절이 소뇌의 역할이다라는 얘기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자, 일단 넘어갈게요. 4번이었습니다. 25번. 자, 그림은 우리 몸의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 A는 감각뉴런, B는 연합뉴런, 연합뉴런, C는 운동뉴런 되겠습니다. 자극의 전달 방향은 ABC고요. A는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그렇죠. B에서 보낸 신호를 받아서 C가 운동뉴런이 반응기관으로 전달한다. 그렇죠.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자, 다음 자극과 반응의 경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A는 척수. 그렇죠. 이 부분 척수입니다. 이며 의식적 반응으로 다리 틀렸어요. 무조건 반사로 다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자, 니은 반응 경로는 자극 수용했을 때 감각신경에서 받아들이고 척수, 운동신경 반응기관. 그렇죠. 여기서 대뇌가 빠져 있어요. 자,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척수, 목 밑에서 나타나는 무조건 반사는 전부 척수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뇌까지 전달이 안 돼도 돼서 반응이 좀 빨리 일어나죠. 무조건 반사는 매우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매우 빠르게 일어나죠. 니은만 맞아서 2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